프랑켄슈타인 제5장 11월의 어느 음산 한밤, 마침내 저는 제 노고의 결실을 보았습니다. 거의 고통에 가까운 불안감 속에서 저는 제 발밑에 놓인 생명 없는 것의 존재에 불꽃을 불어넣기 위해 생명의 도구들을 제 주위에 모았습니다. 이미 새벽 1시였습니다. 비는 유리창을 음울하게 두드렸고 제 촛불은 거의 다 타버렸을 때 반쯤 꺼진 불빛의 깜빡임 속에서 저는 그 피조물에 흐릿한 노란 눈이 뜨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거칠게 숨을 쉬었고 경련하는 움직임이 그 팔다리를 흔들었습니다. 이 재앙에 대한 제 감정을 어떻게 묘사할 수 있을까요? 또는 그토록 무한한 고통과 보살핌으로 제가 형성하려 애썼던 그 비참한 존재를 어떻게 그려낼 수 있을까요? 그의 팔다리는 균형이 잡혀 있었고 저는 그의 용모를 아름답게 선택했습니다. 아름답다고 맙소사. 그의 노란 피부는 그 아래의 근육과 동맥의 작용을 거의 가리지 못했습니다. 그의 머리카락은 윤기나는 검은색이었고 흘러내렸습니다. 그의 이는 진주처럼 하얗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화려함은 물기 있는 눈과 더욱 끔찍한 대조를 이루었는데 그 눈은 그것이 박혀있는 칙칙한 흰색의 안화와 거의 같은 색깔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주름진 안색과 곧은 검은 입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생의 여러 사건들은 인간의 본성의 감정만큼 변덕스럽지 않습니다. 저는 거의 2년 동안 생명 없는 몸에 생명을 불어넣는다는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휴식과 건강을 박탈당했습니다. 저는 절제를 훨씬 뛰어넘는 열정으로 그것을 갈망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끝마쳤을 때 꿈의 아름다움은 사라졌고 숨막히는 공포와 혐오감이 제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제가 창조한 존재의 모습을 견딜 수 없어서 저는 방에서 뛰쳐나와 오랫동안 제 침실을 서성거렸고 잠들도록 마음을 진정시킬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제가 전에 견뎌냈던 소란스러움에 나른함이 뒤따랐고 저는 옷을 입은 채 침대에 몸을 던져 잠시 동안의 망각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헛수고였습니다. 저는 잠들었지만 가장 거친 꿈들에 시달렸습니다. 저는 건강이 한창인 엘리자베스가 잉골슈타트 거리를 걷고 있는 것을 본 것 같았습니다. 기쁘고 놀라서 저는 그녀를 껴안았지만 제가 그녀의 입술에 첫 키스를 찍자 그것들은 죽음의 빛깔로 파랗게 변했습니다. 그녀의 용모는 변하는 것 같았고 저는 제 죽은 어머니의 시체를 팔에 안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수위가 그녀의 모습을 감쌌고 저는 플란넬의 주름 속에서 무덤 벌레들이 기어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공포에 질려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차가운 땀이 제 이마를 덮었고 이가 떨렸으며 모든 팔다리가 경련했습니다. 그때 창문 덧문을 통해 억지로 들어오는 희미하고 노란 달빛 아래 저는 제가 창조한 그 비참한 괴물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침대 커튼을 들고 있었고 그의 눈은 만약 눈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저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턱이 열렸고 그는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중얼거렸으며 미소가 그의 뺨을 주름지게 했습니다. 그가 말을 했을지도 모르지만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한 손이 마치 저를 붙잡으려는 듯 뻗어 있었지만 저는 도망쳐 계단 아래로 달려갔습니다. 저는 제가 살던 집에 딸린 안뜰로 피신하여 밤새도록 그곳에 머물렀고 극도의 불안감 속에서 서성거리며 모든 소리에 주의를 기울이고 마치 그것이 제가 그토록 비참하게 생명을 준 악마 같은 시체의 접근을 알리는 것처럼 모든 소리를 포착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오, 어떤 인간도 그 얼굴의 공포를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다시 생명을 부여받은 미라조차 그 비참한 존재만큼 흉측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나는 그가 미완성일 때 그를 응시했었습니다. 그때도 그는 못생겼지만 그 근육과 관절이 움직일 수 있게 됐을 때 그것은 단테조차 상상할 수 없었던 존재가 되었습니다. 저는 비참하게 밤을 보냈습니다. 때로는 맥박이 너무 빠르고 세게 뛰어서 모든 동맥의 고동을 느꼈고 때로는 나른함과 극도의 쇠약함으로 거의 땅에 쓰러질 뻔했습니다. 이 공포와 뒤섞여 실망의 쓰라림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제 양식이자 즐거운 휴식이었던 꿈들은 이제 제게 지옥이 되었고 그 변화는 너무나 빨랐으며 그 전복은 너무나 완전했습니다. 마침내 음울하고 축축한 아침이 밝아왔고 잠 못 이루고 아픈 제 눈에 6시를 가리키는 잉골슈타트 교회의 하얀 첨탑과 시계가 드러났습니다. 문지기가 그날 밤 제 피난처였던 안뜰의 문을 열었고 저는 거리로 나와 빠른 걸음으로 걸었습니다. 마치 거리 모퉁이를 돌 때마다 제 눈앞에 나타날까 두려워하는 그 비참한 존재를 피하려는 듯 말입니다. 저는 제가 살던 아파트로 돌아갈 엄두를 내지 못했지만 비록 검고 위안 없는 하늘에서 쏟아지는 비에 흠뻑 젖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가야 한다는 충동을 느꼈습니다. 저는 한동안 이런 식으로 계속 걸으면서 육체적인 운동으로 제 마음을 짓누르는 부담을 덜어보려 애썼습니다. 저는 제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명확한 개념 없이 거리를 가로질렀습니다. 제 심장은 공포의 병으로 두근거렸고 저는 불규칙한 걸음으로 서둘러 갔으며 감히 주위를 둘러보지 못했습니다. 마치 외로운 길에서 두려움과 공포에 떨며 걷는 자처럼 그리고 한번 돌아본 후에는 계속 걸으며 다시는 고개를 돌리지 않으니 무시무시한 악마가 바로 뒤따르는 곳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콜리지의 고대의 뱃사람. 이렇게 계속 가다가 마침내 여러 역마차와 마차들이 멈추곤 하던 여관 맞은편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여기서 잠시 멈춰섰습니다. 그러나 저는 몇 분 동안 거리 다른 쪽 끝에서 제 쪽으로 다가오고 있는 마차에 시선을 고정한 채 서 있었습니다. 그것이 가까이 다가오자 저는 그것이 스위스 역마차임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서 있는 바로 그곳에 멈췄고 문이 열리자 저는 앙리 클레르바를 보았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즉시 뛰쳐나왔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프랑켄슈타인, 그가 외쳤습니다. 자네를 보니 얼마나 기쁜지. 자네가 내가 내리는 바로 이 순간에 여기에 있다니 얼마나 다행인가. 클레르바를 본 기쁨에 비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의 존재는 제 생각 속에 아버지, 엘리자베스, 그리고 제 기억 속에 그토록 소중한 고향의 모든 풍경들을 되살렸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고 순간적으로 제 공포와 불행을 잊었습니다. 저는 갑자기 그리고 여러 달 만에 처음으로 차분하고 평온한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진심 어린 태도로 제 친구를 맞이했고
우리는 제 대학으로 걸어갔습니다. 클레르발은 한동안 우리 공동의 친구들과 잉굴슈타트에 올 수 있게 된 자신의 행운에 대해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은 쉽게 믿을 수 있을 겁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를 설득해 모든 필요한 지식이 고귀한 부기 기술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납득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는 그가 마지막까지 믿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 지칠 줄 모르는 간청에 대한 그의 변함없는 대답은 웨이크필드의 목사에 나오는 네덜란드 교장의 대답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리스어 없이도 1년에 10,000플로린을 번다. 나는 그리스어 없이도 실컷 먹는다. 그러나 저에 대한 그의 애정은 마침내 학문에 대한 그의 혐오감을 이겨냈고 그는 제가 지식의 땅으로 발견 항해를 떠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자네를 보니 정말 기쁘네. 그런데 우리 아버지와 형제들 그리고 엘리자베스는 어떻게 지내는지 말해주게. 아주 잘 지내고 매우 행복해. 다만 자네에게서 그 소식이 너무 뜸해서 약간 불안해할 뿐이야. 그런데 말이야, 나도 그들 때문에 자네에게 잔소리 좀 하려고 했네. 하지만 나의 사랑하는 프랑켄슈타인. 그가 갑자기 멈춰서서 내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계속 말했다. 자네가 얼마나 아파 보이는지 전에는 알아차리지 못했네. 너무 마르고 창백해. 마치 며칠 밤을 샌 사람 같아. 내 말이 맞다. 최근에 한 가지 일에 너무 깊이 몰두하느라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했어. 보다시피. 하지만 바라건대, 진심으로 바라건대 이 모든 일들이 이제 끝나고 마침내 내가 자유로워지기를. 저는 몹시 떨렸습니다. 전날 밤의 일들을 생각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것을 언급하는 것조차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저는 빠른 걸음으로 걸었고 우리는 곧 제 대학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고 그 생각에 몸서리 쳤습니다. 제가 아파트에 남겨두고 온 그 피조물이 아직 그곳에 살아 돌아다니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이 괴물을 보는 것이 두려웠지만 앙리가 그를 볼까봐 더욱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계단 아래에서 몇 분만 기다려 달라고 간청하고는 제 방으로 달려 올라갔습니다. 제가 정신을 차리기 전에 이미 제 손은 문 손잡이에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멈춰 섰고 차가운 전율이 저를 덮쳤습니다. 저는 마치 아이들이 반대편에서 유령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때 하듯이 문을 힘껏 열어 젖혔지만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두려움에 떨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아파트는 비어 있었고 제 침실 또한 그 흉측한 손님에게서 해방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큰 행운이 제게 닥쳤다는 것을 거의 믿을 수 없었지만 제 적이 정말로 도망쳤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자 저는 기쁨에 겨워 손뼉을 치며 클레르발에게 달려 내려갔습니다. 우리는 제 방으로 올라갔고 하인이 곧 아침 식사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자신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를 사로잡은 것은 단지 기쁨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극도의 예민함으로 살갗에 따끔거리는 것을 느꼈고 맥박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저는 단 한순간도 같은 장소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의자를 뛰어넘고 손뼉을 치며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클레르발은 처음에 제 이상한 기분을 그가 도착한 것에 대한 기쁨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저를 더 자세히 관찰하자 제 눈에서 설명할 수 없는 광기를 보았고 저의 크고 억제되지 않으며 냉담한 웃음소리는 그를 놀라게 하고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빅터, 그가 외쳤다. 대체 맙소사, 무슨 일이야? 그런 식으로 웃지 마. 자네 얼마나 아픈 거야? 이 모든 것의 원인이 뭐야? 나에게 묻지 마시오. 저는 손으로 눈을 가리켜 외쳤습니다. 왜냐하면 그 두려운 유령이 방으로 미끄러져 들어오는 것을 본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말해줄 수 있어. 오, 구해줘, 구해줘. 저는 괴물이 저를 붙잡았다고 상상했습니다. 저는 맹렬하게 몸부림치다가 발작을 일으키며 쓰러졌습니다. 불쌍한 클레르발, 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그토록 기쁨으로 기대했던 만남이 이토록 이상하게 쓰라림으로 변하다니. 그러나 나는 그의 슬픔을 목격하지 못했으니 나는 생명이 없었고 오랫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몇 달 동안 저를 가두었던 신경성 열병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 동안 앙리가 저의 유일한 간호인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아버지의 연세가 많으시고 그토록 먼 여행에 부적합하시다는 것과 제 병이 엘리자베스를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 것인지를 알고 있었기에 그는 제 병세의 정도를 숨김으로써 그들에게 이 슬픔을 면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저보다 더 친절하고 세심한 간호인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제 회복에 대한 희망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해를 끼치는 대신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친절한 행동을 했다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실제로는 매우 아팠고 제 친구의 무한하고 끊임없는 보살핌이 아니었다면 분명히 생명을 되찾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존재를 부여한 괴물의 형상은 영원히 제 눈앞에 있었고 저는 끊임없이 그에 대해 헛소리를 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제 말은 앙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처음에 그것들을 제 혼란스러운 상상력의 방황이라고 믿었지만 제가 계속해서 같은 주제로 되돌아가는 집요함은 그에게 제 병이 실제로 어떤 비범하고 끔찍한 사건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설득했습니다. 아주 천천히 그리고 친구를 놀라게 하고 슬프게 한 잦은 재발과 함께 저는 회복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어떤 종류의 즐거움으로든 외부 사물을 관찰할 수 있게 되던 때를 기억합니다. 저는 떨어진 나뭇잎들이 사라졌고 제 창문을 가리고 있던 나무들에서 어떤 새싹들이 돋아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신성한 봄이었고 계절은 제 회복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저는 또한 기쁨과 애정의 감정이 제 가슴 속에서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우울함은 사라졌고 짧은 시간 안에 저는 치명적인 열정에 사로잡히기 전처럼 쾌활해졌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글레르발, 제가 외쳤습니다. 당신은 제게 얼마나 친절하고 얼마나 좋은 사람인가요? 이 겨울 내내 당신이 스스로 약속했던 것처럼 공부의 시간을 보내는 대신 제 병실에서 시간을 보냈군요. 제가 어떻게 당신에게 보답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야기한 실망에 대해 가장 큰 후회를 느낍니다. 하지만 당신은 저를 용서해 주실 거죠? 네가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가능한 한 빨리 회복된다면 나에게 완전히 보답하는 것이 될 것이네. 그리고 내가 그렇게 기분이 좋아 보이니 한 가지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도 괜찮겠지? 저는 떨렸습니다. 한 가지 주제라니, 그게 뭘까?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대상에 대해 그가 암시하는 것일까? 진정해요. 클레르발이 제 안색 변화를 알아채고 말했습니다. 만약 그게 당신을 불안하게 한다면 언급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당신 아버지와 사촌은 당신이 직접 쓴 편지를 받으면 매우 기뻐할 거예요. 그들은 당신이 얼마나 아팠는지 거의 모르고 당신의 오랜 침묵에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게 다인가? 나의 소중한 앙리. 어찌하여 나의 첫 번째 생각이 내가 사랑하고 또 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충분한 그 소중하고 소중한 친구들에게로 향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만약 이것이 지금 당신의 기분이라면 친구여, 며칠 동안 여기에 놓여 있던 당신을 위한 편지를 보면 아마 기뻐할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당신 사촌에게서 온 편지인 것 같습니다. 제6장. 클레르발은 그 후 다음 편지를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것은 제 엘리자베스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사촌께. 당신이 아팠다는, 아주 많이 아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친절한 앙리의 끊임없는 편지조차도 당신에 대한 제 걱정을 덜어주기에는 충분하지 않네요. 당신은 글쓰기가 금지되어 있고 펜을 잡는 것조차 안 된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빅터, 당신의 단 한마디 말이 우리 불안을 진정시키는 데 필요해요. 오랫동안 저는 매 우편물마다 이 한 줄의 소식이 오기를 기다렸고 저의 설득이 삼촌께서 잉골슈타트로 여행을 떠나시는 것을 막았답니다. 저는 그분이 그렇게 긴 여행의 불편함과 어쩌면 위험에 처하시는 것을 막았지만 제가 직접 그 일을 할 수 없었던 것을 얼마나 자주 후회했는지 몰라요. 저는 당신의 병상을 돌보는 일이 어떤 돈만 밝히는 늙은 간호사에게 맡겨졌을 거라고 상상해요. 그 간호사는 당신의 소원을 결코 짐작할 수도 없고 당신의 불쌍한 사촌만큼의 보살핌과 애정으로 그것들을 돌봐줄 수도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건 끝났어요. 클레르발이 당신이 정말로 나아지고 있다고 써줬거든요. 저는 당신이 곧 당신의 필체로 이 소식을 확인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건강해져서 우리에게 돌아오세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행복하고 명랑한 집과 친구들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당신 아버지의 건강은 왕성하시고 단지 당신을 보고 당신이 괜찮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 하실 뿐이에요. 그러면 어떤 걱정도 그분의 자애로운 얼굴을 흐리게 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어니스트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는 이제 16살이고 활동적이며 활기가 넘쳐요. 그는 진정한 스위스인이 되어 외국 군대에 입대하고 싶어 하지만 우리는 그를 떠나보낼 수 없어요. 적어도 그의 형이 우리에게 돌아올 때까지는요. 삼촌은 먼 나라에서의 군 경력이라는 생각에 만족하지 않으시지만 어니스트는 당신만큼의 학업 능력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는 공부를 혐오스러운 족쇄로 여기고 그의 시간은 야외에서 언덕을 오르거나 호수에서 노를 젓는 데 쓰인답니다. 우리가 양보해서 그가 선택한 직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그가 게으름뱅이가 될까봐 두렵네요. 사랑하는 아이들의 성장 외에는 당신이 우리를 떠난 이후로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푸른 호수와 눈 덮인 산들은 결코 변하지 않죠. 그리고 저는 우리의 평온한 집과 만족스러운 마음도 같은 불변의 법칙에 의해 조절된다고 생각해요. 제 사소한 일과들은 제 시간을 차지하고 저를 즐겁게 하며 제 주위에는 행복하고 친절한 얼굴들만 보이기 때문에 어떤 노력이든 보상받는답니다.
당신이 우리를 떠난 이후 우리 작은 가정에는 단 한 가지 변화만 있었어요. 저스틴 모리츠가 우리 가족이 된 계기를 기억하시나요? 아마 기억하지 못하실 거예요. 그래서 몇 마디로 그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녀의 어머니인 마담 모리츠는 4명의 자녀를 둔 미망인이었고 저스틴은 그중 셋째였어요. 이 소녀는 항상 아버지의 총애를 받았지만 이상한 심술구줌으로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를 견디지 못했고 엠 모리츠가 죽은 후에는 그녀를 매우 심하게 대했답니다. 제 숙모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저스틴이 12살이었을 때 그녀의 어머니를 설득해 우리 집에서 살도록 허락받으셨어요. 우리나라의 공화정 제도는 주변의 위대한 군주국들에서 널리 퍼져 있는 것보다 더 단순하고 행복한 풍습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주민들의 여러 계층 간의 구분이 덜하고 하층 계급은 그렇게 가난하거나 멸시받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태도가 더 세련되고 도덕적이랍니다. 제네바의 하인은 프랑스나 영국의 하인과 같은 의미가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 가족에게 받아들여진 저스틴은 하인의 의무를 배웠는데 우리 운 좋은 나라에서는 그 조건이 무지나 인간 존엄성의 희생이라는 생각을 포함하지 않는답니다. 저스틴은 기억하시겠지만 당신이 매우 아꼈었죠. 그리고 당신이 언젠가 기분이 안 좋을 때 저스틴의 눈길 한 번이면 그것이 사라질 수 있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해요. 아리오스토가 안젤리카의 아름다움에 대해 말한 것과 같은 이유로요. 그녀는 너무나 솔직하고 행복해 보였거든요. 제 숙모님은 그녀에게 큰 애착을 느끼셨고 그로 인해 처음 의도했던 것보다 더 나은 교육을 그녀에게 시켜주셨어요. 이 은혜는 충분히 보답받았답니다. 저스틴은 세상에서 가장 감사할 줄 아는 작은 존재였어요. 제가 그녀가 어떤 고백을 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저는 그녀의 입술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지만 그녀의 눈을 보면 그녀가 자신의 보호자를 거의 숭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비록 그녀의 성격이 명랑하고 여러 면에서 경솔했지만 그녀는 숙모님의 모든 몸짓에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였어요. 그녀는 숙모님을 모든 탁월함의 모델로 생각했고 그녀의 말투와 태도를 모방하려고 노력해서 지금도 종종 그녀를 떠올리게 한답니다. 가장 사랑하는 숙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모두가 자신의 슬픔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병중에 가장 간절한 애정으로 숙모님을 간호했던 불쌍한 저스틴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불쌍한 저스틴은 매우 아팠습니다. 그러나 다른 시련들이 그녀를 위해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하나씩 그녀의 오빠들과 언니가 죽었고 그녀의 어머니는 소홀히 여겨진 딸을 제외하고는 자식이 없게 됐습니다. 그 여인의 양심은 괴로웠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아끼던 아이들의 죽음이 자신의 편애를 벌하기 위한 하늘의 심판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로마 가톨릭 신자였고 저는 그녀의 고해 신부가 그녀가 품었던 생각을 확신시켜 주었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당신이 잉골슈타트로 떠난 지 몇 달 후 저스틴은 회개한 어머니에게 집으로 불려갔습니다. 불쌍한 소녀. 그녀는 우리 집을 떠날 때 울었습니다. 숙모님이 돌아가신 후 그녀는 많이 변했습니다. 슬픔은 그녀의 태도에 부드러움과 매력적인 온화함을 주었는데 이전에는 활발함으로 유명했습니다. 또한 어머니의 집에서의 생활은 그녀의 명랑함을 회복시켜줄 성격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불쌍한 여인은 회개에 매우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때때로 저스틴에게 자신의 불친절을 용서해달라고 빌었지만 훨씬 더 자주 그녀가 오빠들과 언니의 죽음을 초래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끊임없는 초조함은 마침내 모리츠 부인을 쇠약하게 만들었고 처음에는 그녀의 과민함을 증가시켰지만 그녀는 이제 영원히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녀는 지난 겨울 초 추위가 처음 찾아왔을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스틴은 방금 우리에게 돌아왔고 저는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장담합니다. 그녀는 매우 영리하고 온화하며 극도로 예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그녀의 풍채와 표정은 끊임없이 제 사랑하는 숙모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사랑하는 사촌이여, 우리 귀여운 윌리엄에 대해서도 몇 마디 해야겠군요. 당신이 그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는 나이에 비해 키가 매우 크고 달콤하게 웃는 파란 눈, 검은 속눈썹, 곱슬머리를 가졌답니다. 그가 웃을 때면 양볼에 작은 보조개가 2개 생기는데 건강해서 발그레하죠. 그는 벌써 한두 명의 작은 아내를 두었지만 루이자 바이런이 그가 가장 좋아하는 아이예요. 5살짜리 예쁜 소녀랍니다. 자, 사랑하는 빅터, 제네바의 좋은 사람들에 대한 작은 소문이라도 듣고 싶어 하실 것 같네요. 예쁜 맨스필드 양은 이미 젊은 영국인 존 멜버른 씨와의 곧 있을 결혼에 대한 축하 방문을 받았답니다. 그녀의 못생긴 여동생 마농은 지난 가을 부유한 은행가 M. 뉘빌라르와 결혼했어요. 당신이 가장 좋아했던 학교 친구 루이 마누아는 클레르발이 제네바를 떠난 이후 여러 불행을 겪었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기운을 되찾았고 활기차고 예쁜 프랑스 여성인 마담 타베르니에와의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그녀는 미망인이고 마누아보다 훨씬 나이가 많지만 매우 존경받고 모든 사람에게 인기가 있답니다. 사랑하는 사촌, 이 글을 쓰면서 기분이 좀 나아졌어요. 하지만 편지를 마치려니 다시 불안감이 밀려오네요. 써주세요. 가장 사랑하는 빅터. 단 한 줄, 단 한마디라도 우리에게는 축복이 될 거예요. 앙리의 친절함과 애정, 그리고 그의 많은 편지들에 대해 만번 감사드려요. 우리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히. 사촌, 몸 조심하고 제발 편지 써주세요. 엘리자베스 라벤자, 제네바, 1700년 3월 18일. 사랑하는 엘리자베스.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저는 외쳤습니다. 즉시 편지를 써서 그들이 느끼고 있을 불안감에서 벗어나게 해줘야겠다. 저는 편지를 썼고 이 일로 몹시 지쳤지만 제 회복은 시작됐고 규칙적으로 진행됐습니다. 또 다른 2주 후에는 방을 나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회복 후 제 첫 번째 의무 중 하나는 클레르바를 대학의 여러 교수님들께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제 마음에 남은 상처에 어울리지 않는 일종의 거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 치명적인 밤, 제 노동의 끝이자 불행의 시작이었던 그 밤 이후로 저는 자연 철학이라는 이름 자체에 대해서도 격렬한 반감을 품게 되었습니다. 다른 면에서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을 때에도 화학기구를 보는 것만으로도 제 신경 증상의 모든 고통이 되살아나곤 했습니다. 앙리는 이것을 보고 제 모든 기구를
제 시야에서 치워버렸습니다. 그는 또한 제 아파트를 바꾸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전에 제 실험실이었던 방에 대해 혐오감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그가 알아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교수님들을 방문했을 때 클레르발의 이러한 보살핌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M. 발트만은 제가 과학 분야에서 이룬 놀라운 진전에 대해 친절하고 따뜻하게 칭찬을 했을 때 고문을 가했습니다. 그는 곧 제가 그 주제를 싫어한다는 것을 알아챘지만 진짜 원인을 짐작하지 못하고 제 감정을 겸손한 탓으로 돌리고 저를 이끌어내려는 의도로 제가 분명히 보았듯이 제 발전에서 과학 그 자체로 주제를 바꾸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기쁘게 하려 했고 저를 괴롭혔습니다. 마치 그가 저를 천천히 그리고 잔인하게 죽이는데 나중에 사용될 도구들을 하나씩 제 시야에 조심스럽게 놓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몸부림쳤지만 제가 느끼는 고통을 감히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감각을 항상 빨리 알아채는 눈과 감정을 가진 클레르발은 자신의 완전한 무지를 핑계로 그 주제를 거절했고 대화는 좀 더 일반적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제 친구에게 감사했지만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놀랐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지만 그는 결코 제게서 비밀을 캐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비록 제가 그를 끝없는 애정과 존경심이 뒤섞인 감정으로 사랑했지만 저는 결코 제 기억 속에 너무나 자주 떠오르지만 다른 사람에게 자세히 이야기하면 단지 더 깊이 각인될까 두려워했던 그 사건을 그에게 털어놓을 용기를 낼 수 없었습니다. 크램프는 그만큼 유순하지 않았고 당시 거의 견딜 수 없는 예민함 상태에 있던 제게 그의 거칠고 직설적인 칭찬은 M. 발트만의 자애로운 인정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주었습니다. 빌어먹을 녀석, 그가 외쳤습니다. 이봐요, M. 클레르발, 그가 우리 모두를 앞질렀다는 것을 장담합니다. 내 원한다면 빤히 쳐다보세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코르넬리우스 아그리빠를 복음만큼이나 굳게 믿었던 젊은이가 이제 대학의 선두에 섰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가 곧 끌어내려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두 얼굴을 들 수 없게 될 겁니다. 네. 그가 고통을 표현하는 제 얼굴을 보며 계속했습니다. M. 프랑켄슈타인은 겸손합니다. 젊은이에게 훌륭한 자질이죠. 젊은이들은 자신에 대해 겸손해야 합니다. 아시겠지만요, M. 클레르발, 저도 젊었을 때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사라지죠. 크램프는 이제 자신에 대한 찬사를 시작했는데 다행히도 그것은 저에게 그토록 성가신 주제로부터 대화를 돌렸습니다. 클레르발은 자연과학에 대한 제 취향에 결코 공감한 적이 없었고 그의 문학적 탐구는 저를 사로잡았던 것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동양 언어의 완전한 대가가 되겠다는 계획으로 대학에 왔고 그리하여 자신이 스스로 계획한 삶의 계획을 위한 분야를 열 것이었습니다. 결코 불명예스러운 경력을 추구하지 않기로 결심한 그는 자신의 진취적인 정신을 위한 여지를 제공하는 등 쪽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페르시아어, 아랍어, 산스크리트어가 그의 주의를 끌었고 저는 쉽게 같은 학문에 발을 들여놓도록 유도되었습니다. 게으름은 언제나 제게 귀찮은 것이었고 이제 제가 반성에서 벗어나고 싶어하고 이전의 학문을 싫어했기 때문에 제 친구와 함께 동료 학생이 되는 것에서
큰 안도감을 느꼈고 동양 학자들의 저작에서 가르침뿐만 아니라 위안도 발견했습니다. 저는 그처럼 그들의 방언에 대한 비판적인 지식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일시적인 오락 외에는 그것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단지 그들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읽었고 그것들은 제 노력에 충분히 보답했습니다. 그들의 우울함은 달콤하고 그들의 기쁨은 제가 다른 어떤 나라의 작가들을 연구하면서도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정도로 고양시킵니다. 당신이 그들의 글을 읽을 때 삶은 따뜻한 태양과 장미 정원, 아름다운 적의 미소와 찡그림, 그리고 당신 자신의 마음을 태우는 불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스와 로마의 남성적이고 영웅적인 시와는 얼마나 다른가요? 여름은 이런 일들로 지나갔고 제네바로 돌아가는 것은 늦가을로 정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고로 지연되어 겨울과 눈이 도착했고 길은 통행 불가능하다고 여겨졌으며 제 여행은 다음 봄까지 미뤄졌습니다. 저는 이 지연을 매우 쓰라리게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고향과 사랑하는 친구들을 몹시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제 귀환이 그토록 오래 지연된 것은 클레르발이 그곳 주민들과 아무도 알지 못하기 전에 그를 낯선 곳에 남겨두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겨울은 즐겁게 보냈고 비록 봄이 유난히 늦었지만 봄이 왔을 때 그 아름다움은 그 지연을 보상해 주었습니다. 5월이 이미 시작되었고 저는 매일 출발 날짜를 정해줄 편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앙리가 제가 오랫동안 살았던 그곳에 개인적인 작별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잉골슈타트 근교로 도보 여행을 제안했습니다. 저는 이 제안에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저는 운동을 좋아했고 클레르발은 제가 고향 풍경 속에서 했던 이런 종류의 산책에서 언제나 제가 가장 좋아하는 동반자였습니다. 우리는 이 산책에서 2주일을 보냈습니다. 제 건강과 기분은 오랫동안 회복되었고 제가 숨쉬는 건강한 공기, 우리 여정의 자연스러운 사건들, 그리고 제 친구와의 대화로부터 추가적인 힘을 얻었습니다. 이전에는 학문이 저를 동료들과의 교제로부터 격리시켰고 저를 비사교적으로 만들었지만 클레르발은 제 마음에 더 나은 감정들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는 다시 제게 자연의 모습과 아이들의 명랑한 얼굴을 사랑하도록 가르쳤습니다. 훌륭한 친구여, 당신은 얼마나 진심으로 저를 사랑했고 제 마음이 당신 자신의 수준에 이를 때까지 그것을 끌어올리려고 노력했는지요. 이기적인 추구가 저를 위축시키고 편협하게 만들었지만 당신의 온화함과 애정이 제 감각을 따뜻하게 하고 열어주었습니다. 저는 몇 년 전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사랑했으며 슬픔이나 걱정이 없었던 바로 그 행복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행복할 때 생명 없는 자연은 제게 가장 즐거운 감각들을 선사하는 힘을 가졌습니다. 평온한 하늘과 푸른 들판은 저를 황홀경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현재의 계절은 실로 신성했습니다. 봄의 꽃들은 울타리에서 피어났고 여름의 꽃들은 이미 봉오리를 맺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전 해 동안 저를 짓눌렀던 생각들로부터 그것들을 떨쳐버리려는 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극복할 수 없는 부담감으로부터 방해받지 않았습니다. 앙리는 제 쾌활함을 기뻐했고 제 감정에 진심으로 공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혼을 가득 채운 감각들을 표현하면서
저를 즐겁게 하려고 애썼습니다. 이 기회에 그의 마음의 자원은 실로 놀라웠습니다. 그의 대화는 상상력으로 가득 찼고 매우 자주 페르시아와 아랍 작가들을 모방하여 놀라운 공상과 열정의 이야기들을 지어냈습니다. 다른 때에는 그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들을 낭송하거나 그가 매우 독창적으로 지지하는 논쟁 속으로 저를 끌어들였습니다. 우리는 일요일 오후에 우리 대학으로 돌아왔습니다. 농부들은 춤을 추고 있었고 우리가 만난 모든 사람들은 명랑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제 자신의 기분도 좋았고 저는 억누를 수 없는 기쁨과 유쾌함의 감정으로 뛰어다녔습니다. 제7장. 제가 돌아오자 아버지로부터 다음과 같은 편지를 받았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빅터에게, 아마도 너는 우리가 돌아오는 날짜를 정해줄 편지를 애타게 기다렸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처음에는 네가 오기를 기대하는 날짜만 간단히 언급하는 몇 줄만 쓰고 싶은 유혹을 느꼈다. 그러나 그것은 잔인한 친절이 될 것이고 나는 감히 그렇게 할 수 없다. 행복하고 기쁜 환영을 기대했던 네가 반대로 눈물과 비참함을 보게 된다면 얼마나 놀라겠느냐. 그리고 빅터야, 내가 어떻게 우리의 불행을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부제가 너를 우리의 기쁨과 슬픔에 무감각하게 만들 수는 없었을 것이고 내가 어떻게 오랫동안 떠나 있던 아들에게 고통을 안겨줄 수 있겠느냐. 나는 네가 비참한 소식에 대비하도록 하고 싶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안다. 지금도 내 눈은 그 끔찍한 소식을 네게 전달할 단어들을 찾기 위해 페이지를 훑어보고 있을 것이다. 윌리엄이 죽었다. 그 사랑스러운 아이. 그의 미소가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따뜻하게 해 주었고 그토록 온화하면서도 명랑했던 그 아이가, 빅터, 그 아이는 살해당했다. 너를 위로하려 애쓰지는 않겠다. 다만 그 사건의 정황을 간단히 이야기하겠다. 지난 목요일 5월 7일 나, 내 조카딸, 그리고 내 두 동생은 플랭팔레로 산책을 갔다. 저녁은 따뜻하고 평온했고 우리는 평소보다 더 멀리 산책을 했다. 돌아갈 생각을 했을 때는 이미 땅거미가 지고 있었다. 그때 우리는 먼저 갔던 윌리엄과 어니스트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의자에 앉아 쉬었다. 곧 어니스트가 와서 동생을 보았는지 물었다. 그는 동생과 함께 놀고 있었는데 윌리엄이 숨으려고 도망쳤고 그를 헛되이 찾다가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돌아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이야기는 우리를 다소 불안하게 만들었고 우리는 밤이 될 때까지 그를 계속 찾았는데 그때 엘리자베스는 그가 집에 돌아왔을지도 모른다고 짐작했다. 그는 그곳에 없었다. 우리는 횃불을 들고 다시 돌아왔다. 왜냐하면 내 사랑스러운 아들이 길을 잃고 밤에 모든 습기와 이슬에 노출되었다고 생각을 했을 때 나는 쉴 수 없었기 때문이다. 엘리자베스도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 아침 5시쯤 나는 전날 밤 건강하고 활기차게 피어나는 것을 보았던 내 사랑스러운 아들이 풀밭에 창백하고 움직이지 않는 채로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살인자의 손가락 자국이 그의 목에 남아 있었다. 그는 집으로 옮겨졌고
내 얼굴에 드러난 고뇌가 엘리자베스에게 비밀을 드러냈다. 그녀는 시체를 몹시 보고 싶어 했다. 처음에는 내가 그녀를 막으려 했지만 그녀는 고집을 부렸고 시체가 놓여있는 방으로 들어가서 재빨리 희생자의 목을 살핀 후 손뼉을 치며 외쳤다. 오 하느님, 제가 제 사랑하는 아이를 죽였어요. 그녀는 기절했고 극도의 어려움 끝에 겨우 소생했다. 그녀가 다시 살아났을 때는 단지 울고 한숨 짓기 위해서였다. 그녀는 그날 저녁 윌리엄이 너의 어머니의 매우 귀중한 소형 초상화를 자기가 차게 해달라고 졸랐다고 말했다. 이 그림은 사라졌고 의심할 여지 없이 살인자를 범행으로 이끈 유혹이었을 것이다. 현재 그에 대한 흔적은 없지만 그를 발견하려는 우리의 노력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사랑하는 윌리엄을 돌려주지는 못할 것이다. 오너라, 가장 사랑하는 빅터, 너만이 엘리자베스를 위로할 수 있다. 그녀는 끊임없이 울며 부당하게 자신을 그의 죽음의 원인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그녀의 말은 내 마음을 꿰뚫는다. 우리 모두는 불행하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돌아와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야 할 추가적인 동기가 되지 않겠느냐. 내 아들아, 너의 소중한 어머니. 아, 빅터, 나는 이제 말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녀가 그녀의 막내 사랑둥이의 잔인하고 비참한 죽음을 목격하지 않고 살아서. 오너라 빅터, 암살자에 대한 복수심에 불타는 생각으로가 아니라 평화롭고 온화한 감정으로 우리 마음의 상처를 곪게 하는 대신 치유할 그런 감정으로 슬픔의 집에 들어서라. 내 친구여. 그러나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친절한 애정으로, 그리고 네 적들에 대한 증오심이 아니라 너의 다정하고 괴로워하는 아버지 알퐁스 프랑켄슈타인. 제네바 5월 12일. 이 편지를 읽는 동안 내 얼굴 표정을 지켜보던 클레르 발은 친구들로부터 소식을 받고 처음에 표현했던 기쁨 뒤에 찾아온 절망을 보고 놀랐습니다. 나는 편지를 탁자 위에 던지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프랑켄슈타인. 앙리가 내가 비통하게 우는 것을 보고 외쳤습니다. 자네는 항상 불행해야만 하는가? 나의 소중한 친구, 무슨 일이 있었나? 나는 그에게 편지를 집어들라고 손짓했고 나는 극도의 동요 속에서 방안을 이리저리 걸어 다녔습니다. 클레르 바알도 내 불행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나는 자네에게 아무런 위로도 해줄 수 없네 친구. 그가 말했습니다. 자네의 재앙은 돌이킬 수 없네. 자네는 어떻게 할 작정인가? 즉시 제네바로 갈 거야. 앙리, 나와 함께 가서 말을 준비하게. 우리가 걷는 동안 글레르발은 몇 마디 위로의 말을 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는 단지 진심 어린 동정을 표현할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불쌍한 윌리엄, 그가 말했습니다. 사랑스러운 아이, 그는 이제 천사 같은 어머니와 함께 잠들어 있겠지? 젊은 아름다움 속에서 밝고 즐거워하던 그를 보았던 사람이라면 그의 때이른 죽음을 슬퍼하지 않을 수 없을 거야. 그렇게 비참하게 죽다니, 살인자의 소나기를 느끼다니, 찬란한 순수함을 파괴할 수 있는 살인자보다 얼마나 더 끔찍한가. 불쌍한 작은 녀석,
우리에게는 단 하나의 위안만이 있네. 그의 친구들은 슬퍼하고 울지만 그는 편안히 쉬고 있네. 고통은 끝났고 그의 고통은 영원히 끝났네. 흙이 그의 온화한 모습을 덮고 있고 그는 더 이상 고통을 모르네. 그는 더 이상 연민의 대상이 될 수 없네. 우리는 그의 비참한 생존자들을 위해 그것을 남겨두어야 하네. 글레르발은 우리가 거리를 서둘러 지나갈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들은 내 마음에 깊이 새겨졌고 나는 나중에 홀로 있을 때 그것들을 기억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말이 도착하자마자 나는 가브리올레에 서둘러 올라탔고 친구에게 작별을 고했습니다. 제 여정은 매우 우울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둘러 가고 싶었습니다. 사랑하고 슬퍼하는 친구들을 위로하고 공감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향 가까이 다가가자 저는 발걸음을 늦추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밀려드는 수많은 감정들을 거의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익숙했던 풍경들을 지나갔지만 거의 6년 동안 보지 못했던 곳들이었습니다. 그동안 모든 것이 얼마나 변했을까요? 갑작스럽고 황량한 변화가 한번 일어났지만 수천 가지 작은 상황들이 점차 다른 변화들을 일으켰을지도 모릅니다. 그것들은 더 평온하게 이루어졌을지라도 덜 결정적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두려움이 저를 압도했습니다. 저는 감히 나아가지 못했고 저를 떨게 만드는 수천 가지 이름 없는 악들을 두려워했지만 그것들을 정의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이 고통스러운 심리 상태로 로잔에서 이틀을 머물렀습니다. 저는 호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물은 잔잔했고 주위는 모두 고요했으며 눈 덮인 산들, 자연의 궁전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점차 평온하고 천상의 풍경이 저를 회복시켰고 저는 제네바를 향한 여정을 계속했습니다. 길은 호수 옆으로 나 있었는데 고향에 가까워질수록 호수는 좁아졌습니다. 쥐라산 맥의 검은 비탈과 몽블랑의 빛나는 정상이 더욱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산들이여, 나의 아름다운 호수여, 너희 방랑자를 어떻게 맞이하느냐? 너희 정상은 맑고 하늘과 호수는 푸르고 잔잔하구나. 이것은 평화를 예고하는 것이냐? 아니면 나의 불행을 조롱하는 것이냐? 보시오. 제가 이런 예비적인 상황들에 대해 길게 이야기함으로써 스스로를 지루하게 만들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비교적 행복했던 날들이었고 저는 그것들을 즐겁게 생각합니다. 내 나라, 내 사랑하는 나라여. 고향 사람 외에 누가 다시 내 강물과 내 산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사랑스러운 호수를 보는 기쁨을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집에 가까워질수록 슬픔과 두려움이 다시 저를 덮쳤습니다. 밤 또한 드리워졌고 어두운 산들이 거의 보이지 않게 되자 저는 더욱 우울해졌습니다. 그 풍경은 광대하고 희미한 악의 장면처럼 보였고 저는 제가 인간 중 가장 비참한 존재가 될 운명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예감했습니다. 저는 진실로 예언했고 단 하나의 상황에서만 실패했는데 제가 상상하고 두려워했던 모든 불행 속에서 제가 견뎌야 할 고통의 100분의 1도 상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제네바 근교에 도착했을 때는 완전히 어두웠습니다.
도시의 문은 이미 서 있었고 저는 도시에서 반리그 떨어진 마을인 세슈롱에서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늘은 고요했고 저는 쉴 수 없었기 때문에 불쌍한 윌리엄이 살해당한 장소를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도시를 통과할 수 없었기 때문에 블랭팔레에 도착하기 위해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야 했습니다. 이 짧은 항해 동안 저는 몽블랑 정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번개가 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폭풍우가 빠르게 다가오는 듯했고 상륙하자마자 저는 그 진행 상황을 관찰하기 위해 낮은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폭풍우는 다가왔고 하늘은 흐려졌으며 곧 굵은 빗방울이 천천히 내리기 시작했지만 그 기세는 금방 격렬해졌습니다. 저는 자리를 떠나 계속 걸었지만 어둠과 폭풍은 매 순간 더욱 심해졌고 천둥은 머리 위에서 무시무시한 굉음과 함께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살레브, 쥐라, 그리고 사부와 알프스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번쩍이는 번갯불이 제 눈을 부시게 했고 호수를 비추어 마치 거대한 불바다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잠시 동안 모든 것이 칠흑 같은 어두움에 잠긴 듯했고 마침내 눈이 이전의 번갯불에서 회복되었습니다. 스위스에서 종종 그렇듯이 폭풍은 하늘의 여러 곳에서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가장 격렬한 폭풍은 마을 바로 북쪽 벨리브곳과 코페 마을 사이에 놓인 호수 부분 위에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또 다른 폭풍은 희미한 번갯불로 쥐라를 밝혔고 또 다른 폭풍은 호수 동쪽의 뾰족한 산인 모를 어둡게 하거나 때때로 드러냈습니다. 그토록 아름다우면서도 무시무시한 폭풍우를 지켜보는 동안 나는 서둘러 걸었습니다. 하늘에서의 이 장엄한 전쟁은 제 정신을 고양시켰습니다. 저는 두 손을 모으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윌리엄, 사랑하는 천사여, 이것이 너의 장례식이요, 이것이 너의 만가로다. 이 말을 하자 저는 어둠 속에서 내 근처 나무숲 뒤에서 살며시 나오는 한 형체를 보았습니다. 나는 꼼짝 않고 서서 골똘히 응시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번갯불이 그 물체를 비추었고 그 형체를 분명히 내게 드러냈습니다. 그 거대한 키와 인간의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흉측한 용모의 기형은 즉시 그것이 내가 생명을 준 그 비참한 존재, 그 더러운 악마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가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나는 그 생각에 몸서리쳤습니다. 그가 내 동생의 살인자일 수 있을까? 그 생각이 제 상상력을 스쳐 지나가자마자 저는 그것이 진실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내 이가 떨렸고 저는 몸을 지탱하기 위해 나무에 기대야 했습니다. 그 형체는 저를 빠르게 지나쳐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인간의 형상을 한 어떤 것도 그 아름다운 아이를 파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살인자였다. 저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 생각의 단순한 존재 자체가 그 사실에 대한 거부할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악마를 쫓을까 생각했지만 헛수고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번갯불이 그가 블랭팔레 남쪽을 경계짓는 언덕인 몽살레브의 거의 수직인 오르막길 바위 사이에 매달려 있는 것을 내게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그는 곧 정상에 도달하여 사라졌습니다. 저는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천둥은 멈췄지만 비는 여전히 계속되었고 그 풍경은 뚫을 수 없는 어두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잊으려 했던 사건들을 마음속으로 되새겼습니다. 창조를 향한 제 모든 과정, 제 손으로 만든 작품들이 제 침대 옆에 나타났던 모습, 그것의 떠남. 그가 처음 생명을 얻었던 그 밤 이후로 거의 2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의 첫 번째 범죄였을까요? 저는 세상에 타락한 비참한 존재를 풀어놓았고 그의 기쁨은 학살과 불행에 있었습니다. 그가 제 동생을 살해하지 않았을까요? 그 밤에 남은 시간 동안 제가 겪었던 고통을 아무도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춥고 젖은 채로 야외에서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저는 날씨의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제 상상력은 악과 절망의 장면들로 분주했습니다. 저는 제가 인류 가운데 던져놓고 지금 그가 저지른 행위와 같은 공포의 목적을 달성할 의지와 힘을 부여한 존재를 거의 제 자신의 흡혈귀, 무덤에서 풀려나 제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을 파괴하도록 강요받은 제 자신의 영혼의 빛으로 여겼습니다. 날이 밝아왔고 저는 마을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성문은 열려 있었고 저는 아버지 댁으로 서둘러 갔습니다. 제 첫 번째 생각은 살인자에 대해 제가 아는 것을 밝혀내고 즉시 추적을 시작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해야 할 이야기를 생각했을 때 저는 멈칫했습니다. 제 자신이 만들고 생명을 불어넣은 존재가 접근 불가능한 산의 벼랑 사이에서 한밤중에 나를 만났다는 이야기. 저는 또한 제가 창조물을 만들었다고 기록한 바로 그 시기에 저를 사로잡던 신경성 열병을 기억했고, 그것은 그렇지 않았다면 전혀 믿기 어려운 이야기에 망상적인 분위기를 더할 것이었습니다. 만약 다른 누군가가 제게 그런 이야기를 전했다면 저는 그것을 정신 이상의 헛소리로 여겼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동물의 이상한 본성은 설령 제 친척들이 추적을 시작하도록 설득할 만큼 제가 신뢰를 받는다 해도 모든 추적을 피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추적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몽살레브에 깎아지른 듯한 절벽을 기어오를 수 있는 존재를 누가 체포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생각들이 내 결심을 굳혔고 저는 침묵을 지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버지 댁에 들어선 것은 아침 5시쯤이었습니다. 저는 하인들에게 가족들을 깨우지 말라고 이르고 그들이 평소 일어나는 시간을 기다리기 위해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6년이 흘렀고 지울 수 없는 흔적 하나를 제외하고는 꿈속에서 지나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잉골슈타트로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껴안았던 바로 그 장소에 서 있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모님, 그는 여전히 제 곁에 남아 계셨습니다. 저는 벽난로 위에 놓인 어머니의 초상화를 응시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요청으로 그려진 역사적인 주제였고, 절망에 빠져 죽은 아버지의 관 옆에 무릎을 꿇고 있는 캐롤라인 보포르를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옷차림은 소박했고 뺨은 창백했지만 동정심을 거의 허용하지 않는 위엄과 아름다움의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이 그림 아래에는 윌리엄의 소형 초상화가 있었고 그것을 보자 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이렇게 몰두하고 있을 때 어니스트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제가 도착한 것을 듣고 저를 환영하기 위해 서둘러 왔습니다. 어서 와, 가장 사랑하는 빅터. 그가 말했습니다. 석 달 전에 왔었더라면 우리 모두 즐겁고 기뻐하는 모습을 봤을 텐데.
너는 이제 아무것도 위로할 수 없는 불행을 함께 나누기 위해 우리에게 왔구나. 하지만 내 존재가 바라건대 그의 불행 아래 가라앉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 아버지를 되살리고 내 설득이 불쌍한 엘리자베스가 헛되고 괴로운 자책을 멈추도록 유도할 거야. 불쌍한 윌리엄, 그는 우리의 사랑이자 자랑이었지. 걷잡을 수 없는 눈물이 동생의 눈에서 흘러내렸습니다. 죽음과 같은 고통이 제 온몸을 덮쳤습니다. 이제는 황폐해진 제 집의 비참함만을 상상했을 뿐이었습니다. 현실은 새롭고 덜 끔찍하지 않은 재앙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어니스트를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아버지에 대해 더 자세히 물었고 여기서 나는 사촌의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그녀가 무엇보다도 위로가 필요해요. 어니스트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제 동생의 죽음을 자기가 초래했다고 자책했고 그 때문에 몹시 비참해했어요. 하지만 살인범이 발견된 이후로는 살인자가 발견됐다고? 맙소사, 어떻게 그럴 수가? 누가 감히 그를 쫓을 수 있단 말인가? 불가능하다. 바람을 따라잡거나 지푸라기로 산골짜기 물줄기를 가두려는 것과 마찬가지야. 나도 그를 보았다. 그는 어젯밤에 자유로웠어.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제 동생이 놀란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는 우리가 한 발견이 우리의 불행을 완성시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고 지금도 엘리자베스는 모든 증거에도 불구하고 확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이지 그토록 다정하고 온 가족을 좋아했던 저스틴 모리츠가 갑자기 그토록 무섭고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누가 믿겠습니까? 저스틴 모리츠, 가엾고 가엾은 소녀. 그녀가 피고인이란 말인가? 하지만 그것은 부당하다. 모두가 그것을 알아. 아무도 그것을 믿지 않는다. 그렇지, 어니스트? 처음에는 아무도 그렇지 않았지만 여러 정황들이 드러나면서 우리에게 거의 확신을 강요하게 됐고 그녀 자신의 행동도 너무 혼란스러워서 사실의 증거에 두려건대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 무게를 더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오늘 재판을 받을 것이고 그러면 모든 것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불쌍한 윌리엄의 사례가 발견된 날 아침 저스틴이 병에 걸려 며칠 동안 침대에 누워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하인 중 한 명이 우연히 그녀가 살해당한 밤에 입었던 옷을 조사하다가 그녀의 주머니에서 살인자의 유혹으로 판단되었던 내 어머니의 초상화를 발견했습니다. 그 하인은 즉시 그것을 다른 하인에게 보여주었고 그는 가족 중 누구에게도 한마디 말도 없이 치안 판사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진술에 따라 저스틴은 체포되었습니다. 그 사실로 기소되자 불쌍한 소녀는 극도의 혼란스러운 태도로 의심을 상당 부분 확증했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이야기였지만 제 믿음을 흔들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들은 모두 착각하고 있어요. 저는 살인자를 압니다. 저스틴, 불쌍하고 착한 저스틴은 무죄입니다. 그 순간 아버지가 들어오셨습니다. 나는 그의 얼굴에 깊이 새겨진 불행을 보았지만 그는 명랑하게 나를 맞이하려 애썼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슬픈 인사를 나눈 후 어니스트가 외치지 않았더라면 우리 재앙 이외에 다른 화제를 꺼내려 하셨을 것입니다. 맙소사, 아빠, 빅터가 불쌍한 윌리엄의 살인자가 누군지 안다고 해요. 우리도 불행히도 그렇단다. 아버지가 대답하셨습니다.
정말로 내가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사람에게서 그토록 많은 타락과 배은망덕을 발견하느니 차라리 영원히 몰랐더라면 좋았을 텐데. 아버지, 착각하고 계세요. 저스틴은 무죄예요. 만약 그녀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녀가 죄인처럼 고통받지 않도록 금하시기를. 그녀는 오늘 재판을 받을 것이고 나는 그녀가 무죄 선고를 받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 말은 저를 안 진정시켰습니다. 저는 제 마음속으로 저스틴 그리고 실로 모든 인간이 이 살인에 대해 무죄라고 굳게 확신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어떤 정황 증거도 그녀를 유죄로 판결할 만큼 강력하게 제시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공개적으로 발표할 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엄청난 공포는 속인들에게는 광기로 여겨질 것이었습니다. 만약 창조주인 저를 제외하고 그의 감각이 그를 확신시키지 않는 한 내가 세상에 풀어놓은 오만과 경솔한 무지의 살아있는 기념물의 존재를 믿을 사람이 과연 있었을까? 우리는 곧 엘리자베스와 합류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그녀를 보았을 때 이후로 시간이 그녀를 변화시켰습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어린 시절의 아름다움을 능가하는 사랑스러움을 부여했습니다. 똑같은 솔직함, 똑같은 활기가 있었지만 그것은 더 풍부한 감수성과 지성의 표현과 결합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장 큰 애정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사랑하는 사촌, 그녀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도착은 저를 희망으로 가득 채웁니다. 당신은 아마도 제 불쌍하고 죄 없는 저스틴을 정당화할 어떤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만약 그녀가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누가 안전하겠어요? 저는 제 자신의 결백만큼이나 확실하게 그녀의 결백을 믿습니다. 우리의 불행은 우리에게 2배로 힘듭니다. 우리는 그 사랑스러운 사랑둥이 소년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제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이 불쌍한 소년은 훨씬 더 나쁜 운명에 의해 찢겨지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녀가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저는 결코 더 이상 기쁨을 알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그녀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녀가 그렇지 않을 거라고 확신해요. 그러면 저는 제 작은 윌리엄의 슬픈 죽음 이후에도 다시 행복해질 거예요. 그녀는 무죄야, 엘리자베스. 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증명될 거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녀의 무죄 선고에 대한 확신으로 기운을 내. 당신은 얼마나 친절하고 관대한가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녀의 유죄를 믿고 그것이 저를 비참하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토록 치명적인 방식으로 편견을 갖는 것을 보는 것은 저를 절망적이고 희망 없게 만들었어요. 그녀는 울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조카 딸아,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눈물을 그쳐라. 만약 네가 믿는 것처럼 그녀가 무죄라면 우리 법의 정의와 내가 조금의 편박성도 막을 활동을 믿어라.